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성현입니다. 너무 과찬을 해가지고 하늘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 빨리 다시 땅으로 내려와야 될 텐데요. 여기 한양사이버대학교에 다니고 계신 학생 여러분들 처음으로 뵙게 돼서 무척 반갑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주제죠. 우리가 명상에 대해서 아마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다들 이제 들어보셨을 이야기고, 근데 하지만 실제로 또 명상을 해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원래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의 정신수행법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명상 수련도 하고 또 이 명상을 연구하고, 상황이 조금 역전된 거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소개해 드릴 것은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선생님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 동양의 어떤 어떤 지적 소유권을 갖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아주 세계적으로 널리 전파되어서 특히 심리학 혹은 의학계에서 매우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우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 분야에서 굉장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에 보면요, 미국의 임상심리학자들 중에서 4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명상을 응용한 심리치료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좀 놀랍지 않으세요? 네, 매년 1200편 이상의 논문이 심리학 혹은 의학 관련해서 명상 관련된 논문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21세기 들어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우리 심리학계, 특히 이렇게 심리치료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어요. 대체 뭐 때문인가? 무엇이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가? 이거를 오늘 같이 좀 나눠보고요.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 5분씩 이렇게 잠깐 명상을 한번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명상을 너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명상은 저 산속에 어떤 스님들이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비전되어 온 어떤 그런 신비스러운 어떤 것, 이런 식의 인식들이 굉장히 많죠. 아니면 또 명상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명상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하셨어요? 잤어요? 네. 명상의 시간은 대부분 자거나 아니면 자기 반성을 하거나, 그렇죠? 네, 그런 시간으로 명상의 시간.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야단 맞는 것 같고, 뭔가 내 잘못을 뉘우쳐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의 좀 오해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명상은 우리 일상 삶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명상의 원리나 방법들을 이제 들어보시면 내가 얼마나 명상적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진행할 내용은 대략 몇 가지인데요. 상당히 좀 전문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들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에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한번 이걸 보기 전에요, 이걸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선생님들 다 상담심리학과 전공생들이시죠? 네, 상담 혹은 심리치료. 명상하고 심리치료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의 목표하고 심리치료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사하죠. 그렇죠? 뭡니까? 우리 상담 심리치료의 목표는 뭐예요? 사람들의, 그렇죠, 마음을 치유하는 것,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죠. 사실 명상도 목표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또 비슷한 점이 뭐냐면 일종의 의식에 관련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명상도 그렇고 심리치료도 그렇죠. 나의 어떤 그림자, 무의식,
아니면 뭐 인지치료에서 이야기하는 자동적 사고,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인 그 의식 상태에서는 잘 알아차리기 어려운 내 마음의 과정들을 상담 시간 때 어때요? 발견하게 해서, 아,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내 감정이 이럴 때 작동하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고 통찰하는 것. 그래서 어떤 행동의 변화, 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상담의 방법일 텐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목표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명상은 굉장히 높은 목표죠. 그러니까 다 산에서들 수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 아니라 산에서. 근데 이 명상이 특히 이제 어떤 불교나 힌두교 쪽에서만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로는 유신론적인 전통에서도 이런 명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요새도 그 그리스도교, 특히 이제 천주교에서 묵상기도 같은 걸 하죠. 예, 묵상기도 혹은 향심기도라고 하는 방법도 우리나라에서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방식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신과의 합일 혹은 이제 이런 그 궁극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수행하는 이런 방법들이 그리스도교 전통에도 역시 있습니다. 무신론 전통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불교 같은 거죠. 불교에서는 우리의 그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존재의 본질, 본성에 대한, 혹은 참나라고도 하고 이것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을 목표로 이 명상이라고 하는 수행의 방법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명상의 종류는요, 정말 수만 가지의 명상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그 텔레비전 보면 명상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SBS 뭐 마음이라고 하는, 또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큰 공헌을 하셨죠. 이분은 이제 티벳 그 불교, 이제 티벳의 그 불교를 특히 우리가 밀교라고도 이야기하고 라마교라고도 하는 그쪽의 다양한 수행 방법들을 또 미국에 전파했고, 이거를 과학 시장에 탁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과학자들이 티벳 가서 스님들 뭐 뇌파도 찍고 뭐 뇌기능도 찍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연구들을 이제 하게 됐었고요. 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행법이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행법. 네, 선. 그렇죠. 간화선. 우리가 화두를 든다고 하잖아요. 이목고 라든가. 그렇죠.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자는 누구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뭐 이런 화두들이 있죠. 이런 화두들을 의심하면서 어떤 가로막혀 있던 나의 정신의 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고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의식의 벽을 뚫는 이런 명상의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명상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거를 이제 서양 쪽의 사람들이 보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명상법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집중 명상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통찰 명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집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자는 뭐냐면 그칠 지자인데 뭔가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명상에는 예를 들어서 호흡 명상, 우리가 조금 이따 잠깐 한번 해보실 거예요. 호흡 명상 또는 어떤 뭐 촛불이나 만트라 이런 거 있죠. 뭐 불교 쪽에 계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옴이라든가 옴마니 밤매옴, 옴마니 밤매옴이라든가 이런 주문 같은 거, 진원 같은 것들을 외우게 되죠. 그래서 계속 그 대상에 집중하는 이런 명상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도 묵상기도 안에서도 어떤 성경 구절,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런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이런 묵상기도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동서양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유사한 구조가 있죠. 일단 반대로 또 하나의 방법은 통찰 명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찰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깊게 이해한다는 것인데, 깊게 이해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관찰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게 돼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관찰하려면 우리의 의식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과정을 관찰하려면. 그래서
이 통찰 명상을 뭐 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볼관자를 써서 관법. 그래서 우리 마음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있죠. 신체적인 감각, 느낌, 우리의 충동, 우리의 생각, 뭐 그 밖에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이렇게 마치 라이트가 쫓아가면서 보듯이 이 현상들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훈련이에요. 이것을 쭉 관찰하다 보면 내 마음의 현상이 이러해서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자기에 대한 깊은 이해 혹은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거 상담에서 하는 과정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상담에서는 상담자의 도움으로 내담자가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도자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쓰는 방법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미얀마라든가 동남아시아 쪽에 많이 쓰는 이제 방법입니다.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 위쪽 이 집중 명상은 또 이제 사마타라고 하거든요. 좀 생소한 용어죠. 근데 이쪽 집중 명상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집중력을 얻는 거예요. 안정감, 아주 정신의 집중력 또는 그래서 우리가 사마디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강한 집중력을 얻는 방법이고 이 통찰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의 현상에 본질적인 어떤 그런 원리 이런 것들을 꿰뚫어서 이해하는 이제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가지 방법들이 미국으로 서양으로 다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전파가 돼서 지금 이제 굉장히 다른 이름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명상과 심리치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우선 공통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죠. 내적 변화를 통해서 어때요? 고통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죠. 물론 우리 상담에서는 상대적으로 외적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 이제 유사한 공통점을 고르자면 이런 점을 들 수 있고요. 차이점은 대략 이런 겁니다. 차이점. 네. 심리치료에서는 특히 우리의 부적응적인 고통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주로 적응 혹은 문제 해결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있죠. 근데 명상은 목표가 다르죠. 명상의 진정한 목표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가래, 고통, 집착 이런 것들을 뿌리째 뽑아내서 어떤 진정한 자기로 거듭나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이제 어떤 목표에 있어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 상담이나 심리치료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의식적인 수준에서 내가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것이냐에 초점이 있지만 이쪽 명상에서는 문제 해결, 외부의 문제 해결, 또 내 마음의 어떤 고통스러운 감정을 없애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없애는데 목적이 있지만 내 마음의 고통이 왜 발생하는가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많이 쓰는 방법들이 오히려 정서를 느껴지는 대로 수용하고 그 다음에 이 느껴지는 감정이나 고통의 과정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요. 그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지라고 하는 것은 뭔지 다 배우셨을 거고 메타는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상위 인지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이런 게 흘러가면 우리 마음의 내용을 또 바라보는 내가 있죠. 이 능력을 사실은 키우는 것이 명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충동이나 감정이나 내 신체의 감각들을 그걸 바라보고 관찰하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명상이 그런 능력들을 키워준다. 그러면서 좀 차이가 있다. 네, 뭐 본능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는 이 성적 공격적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그 생물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 반면에 명상에서는 이런 본능조차도 초국한 그런 어떤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상담 심리 치료는 언어를 매개로 하죠.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어떤 치료적인 대화를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이쪽은 언어 이전에 직접 체험되는 어떤 참나, 본질적인 나를 이 온몸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 이쪽이 이제 초점이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가 사실은 이 자기에 관련된 입장입니다. 우리 심리치료에서는 목표가 뭐예요? 뭔가 분열되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자기를 어때요? 보다 다 잘 통합하고 또 응집력 있고 좀 더 긍정적인 자기,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심리치료의 목표인데, 뭐 불교적인 명상이든 기독교적인 명상이든 간에 명상에 근거한 방법에서는 이 자기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뭐냐,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나를 버리고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이야말로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의 가장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그러니까 어떤 나의 의식적인 에고라고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초월해서 정말로 그 신의 은총, 신의 자비, 이런 것으로 거듭난 그런 자기, 이것을 추구를 하게 되죠. 명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대충 이해하시고, 이제 좀 명상하고 심리치료가 어떻게 만났는지 이 부분을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죠. 네, 우리 심리학에서 첫 시간에 항상 배우는 사람이 프로이드죠. 프로이드도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프로이드는 자기의 절친한 친구였던 프랑스의 소설가 로망 롤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종의 인도 명상을 체험을 하고,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은 나와 대상이 잊혀져 버리는, 그러니까 주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종의 체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체험은 꼭 명상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때로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지금 가을인데, 가을에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가을에 책상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밖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바람, 나뭇잎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광경을 딱 볼 때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딱 잊어버릴 때가 있죠. 나의 감각 또는 나의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의 대상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냥 그것뿐이지, 관찰하는 내가 있고 내가 지금 나무를 관찰한다, 이런 의식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순간이 어떻게 보면 명상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어때요? 그런 순간에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괴로움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새 칙센미하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몰입의 즐거움 들어보셨죠? 그 몰입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특히 집중 명상에서 했을 때 우리가 아주 체계적으로 그런 몰입의 체험 같은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어찌됐든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프로이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이제 이 사람 명상을 해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건 일종의 퇴행이다. 우리가 쭉 퇴행하면은 엄마의 자궁속까지 퇴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양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대양감. 그러니까 우리가 모체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분리되기 전에 우주 하나였었잖아요.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의식으로까지 퇴행됐을 때는 나도 없고 객체도 없고 우주와 내가 오로지 하나 되는 그런 체험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이나 어려움 같은 거를 에고를 강화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퇴행을 하게 된다고 하죠. 정신분석적인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퇴행 하면서 이거는 아주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서 퇴행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조금 오해를 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그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석 심리학자죠. 근데 이분은 동양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 잘 아시는 주역이라고 하는 책도 번역을 했고, 사자에서라고 하는데 서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양 명상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리고 뭔가 이 명상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그 소위 무의식적인 어떤 기억이나 경험들이 이 명상 과정 동안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제가 조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분은 꿈과 같이 명상 자체도 우리 무의식에 이르게 하는 왕도가 될 수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에서 명상을 바라봤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어떤 생각이었었냐면, 이게 동양 사람들한테는 잘 맞는데 서양 사람들한테 명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은요 굉장히 달라요. 서양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때야 돼요? 굉장히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그렇죠, 자기 주장을 잘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이런 그 자기를 강화시켜야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네, 자기를 어때야 돼요? 좀 죽여야 존경을 받아요. 그렇죠, 자기를 죽여야. 아까 선생님이 저를 막 이렇게 올려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이러이러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제 어필을 하면 선생님들이 저를 어떻게 봐요? 네. 그렇죠. 네. 뭔가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 안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이런 맥락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자기를 이렇게 좀 억누르고 숨기는 이런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상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과의 이런 어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런 어떤 의식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체험들이 서양인들한테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맥락이 그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1960년대에 오게 되면요, 미국 사회에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유럽이죠, 폭발적인 어떤 관심을 끌게 됩니다. 이 시대에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뉴에이지예요. 여러분 요새도 뉴에이지 아시나요? 여기 아마 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여기 아마 제 또 한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 분들은 이 뉴에이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뉴에이지의 대표 주자가 누군가요? 뭐 비틀즈 같은 사람도 뉴에이지 그룹에 끼는 그룹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거죠. 근데 이때 미국은 뭐냐면 굉장히 세계 경제를 주도할 만큼 과학 또는 전쟁 능력, 하여튼 어떤 문명 이런 데 있어서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였었죠. 근데 그때 또 베트남 전쟁 하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미국이 풍요로운 이런 사회에 딱 도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물질 문명은 풍부해졌는데 대신 어떤 정신적인 황폐, 정신적인 공허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됐어요. 사실 우리 사회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요새 긍정심리학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긍정심리학의 어떤 논문을 보니까요, 이 물질적인 부가 이렇게 올라가서 소득 수준이 한 15,000불 정도까지가 딱 될 때까지는 물질적인 부가 우리의 행복감을 어때요? 올려줘요. 근데 15,000불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회에서는 물질적인 부가 더 늘어나더라도 어때요? 행복감이 더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슬로의 말이 맞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 더 상위의 욕구가 나타나는데, 일종의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돈이 줄 수 있는 만족감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뭔가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심리학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의되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도서관에 책방에 가보세요. 온갖 자기계발서, 심리학 책, 텔레비전 보시면 2000년대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담, 심리치료, 가족치료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됐죠. 이건 어마어마한 이런 사회적인 그 변화가 우리 사회에도 이미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공허함을 충족시키고자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고 우리 사회에 어떤 주요한 문제로 이미 등장했다는 것이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 하는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죠. 특히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 이제 미국의 그 대공황이 이제 30, 40년대에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쪽은 또 이 대공황의 타격이 좀 적었던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인도로, 이렇게, 일종의 순례 여행 같은 걸 떠나는 거죠. 여기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그 물질 문명에 대한 회의, 그런 기계화된 사회에 대한 어떤 염증 같은 거, 반인간화된 이런 사회에 대한 그런 거죠. 그런 걸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이제, 미국의 어떤 정신적인 그 중심을 잡아줬던 기독교, 전통 기독교가 어떤 권위를 상실한 이런 측면들도 있고, 다양한 측면들이 반영되면서 이 사람들이 왔고요. 또 그때 동양의 많은 그 사람들이 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인도의 그 유명한 이제 마하나 마하리시라든가 그런 분들 들어보셨죠? 크리슈나무르티. 우리나라에도 70년대, 80년대에 도서관 책방 한 켠을 장식했던 이런 분들. 그리고 또 달라이라마. 우리나라에서도 가신 분이 있어요. 숭산 스님. 이런 분들. 또 틱나칸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플럼빌리지를 운영하신 유명한 분이죠. 우리나라에도 책도 많이 내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이제 교류들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이제 그러면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보급이 됐어요. 1950년대, 60년대에. 이제 그때 또 하나 이제 그 미국 심리학계에서는 이제 인본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했죠.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메슬로우, 로저스 이런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 메슬로우 같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본주의 심리학 너머의 자아초월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런 학문들이 1960년대 후반에 학회도 만들고 저널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로 연구하는 것은 일종의 의식의 변성 상태 같은 거예요. 이건 이제 윌리엄 제임스 같은 분들도 많이 연구를 했었죠, 초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나의 일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나와 세계를 지각하고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세상은 어떤 존재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런 명상하는 사람들, 또 그 메슬로우가 연구했던 자기 실현자들, 이런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그냥 단순하게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딱 실현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자기 자신의 에고를 완전히 초월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간디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도 굉장히 높은 목표지만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에는 있고, 심리학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 된다. 우리 인간의 강점, 긍정적인 부분들을 연구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자아초월 심리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메슬로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새 긍정심리학의 아버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의 아버지예요. 이 메슬로우가 자아초월 심리학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존주의죠. 이분이 이제 그 일본의 선사로 또 그 당시에 넘어갔던 분이 이제 다이세츠 스즈키라고 하는 선사예요. 그래서 유명한 선과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이제 그 대담집이죠. 대담집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에리 프롬은 상당히 선을, 이런 명상적인 방법들을 우리 심리치료가 어떤 면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이 명상을 통해서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의 이제 주장은 그거예요.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때요?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배우셔서 아실 텐데, 우리는 성장해 오면서 우리의 문화, 우리 사회의 문화, 우리 사회의 언어, 관습, 금기, 여러 가지 것들이죠.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배우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근데, 이러면서 자아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어떤 유기체적인 경험은 우리가 이 만들어 오는 이런 일종의 필터 같은 거, 금기 같은 것들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죠. 때로는 뭐 어른들한테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어른한테 화내면 나쁜 놈이다. 이런 걸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필터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실존적인, 유기체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에리 프롬, 로저스 이야기하고도 비슷하죠. 근데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사회적 관념, 금기, 이런 것으로 무장된 우리의 이런 그 에고들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유기체를 억압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의 의식의 굴레들을 단박에 꿰뚫어서 이걸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존적인 입장에서 이 선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뭐 이런 흐름들이 쭉 있다가요, 이제 그 1970년대 들어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명상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건 뭐냐면 실용주의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써먹을 수 있느냐? 이걸 써먹을 수 있으면 진리고, 써먹을 수 없으면 진리가 아니다. 이게 이제 실용주의에서 보는 진리관이죠.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70년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되는데요. 왜 연구가 시작이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명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2000년대 이후 들어서 굉장히 명상하고 심리학이 만난 학회들이 아주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아까 뭐 제가 말했던 명상 취약학회도 있고, 뭐 명상 상담학회도 있고, 불교 심리치료 학회도 있고, 이렇게 명상하고 상담 혹은 심리치료가 만나는, 아니면 의학계에서도 보안의학, 대체의학 이런 이름으로 해서 이 명상적인 방법들을 실제 병원에 가면 쓰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그 경희대 치대병원에 가서 만성 통증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명상적인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예전에 근데 뉴스위크지의 80년대 초에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정기적으로 명상을 수행하는 사람이 한 1000만 명 된다. 이런 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위크지나 타임지 같은 걸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거의 뭐 2년에 한 번 정도는 머리판에 뭐예요?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로 나와요. 그 정도로 미국 사회에서 큰 그 인기를 이제 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허버트 벤슨이라고, 이분은 이제 그 하버드대 심장과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마하나 마하리시라고 하는 분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초월 명상이라고 하는 걸 전파했어요. 뭐 지금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세력이 세다고 하는데 수만 명이 이제 하죠. 근데 이제 이 초월 명상을 연구를 했더니 우리 이제 현대인의 질병은 되게 뭐 때문에 생기냐면 옛날처럼 전염병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의 질병은 뭐 때문에 생겨요? 스트레스. 그렇죠.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저도 많이 받고 사는데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또는 어떤 우리의 생활 태도 때문에 발생하는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률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뇌출혈이라든가 뭐 심장 관련된 병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심지어는 암까지도 굉장히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연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가 현대의학의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이분이 초월 명상을 하시는 분, 초월 명상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했던 만트라 명상 같은 거예요. 진언을 외우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아까 뭐 원만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집중 명상 방법인데, 그래서 그거를 응용을 해서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완 반응은 많이 들어봤죠? 행동치료의 기법이잖아요. 그렇죠? 이완 반응.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라고 하는 이 방법을 70년대에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명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교감신경이 올라가죠. 막 흥분하고 손에 땀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명상하게 되면 이 부교감신경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박수도 느려지고 편안해지고 뇌파도 느려지게 되고 산소 소비량도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 몸이 아주 이완된 상태가 되게 돼요. 그때 우리가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우리 몸과 마음이.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많은 이제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70년대, 80년대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이 방법을 좀 더 개발을 해서 과학 명상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장영갑 교수님이라고 영남대학교 이제 은퇴하신 명예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주로 이걸 많이 허버트 벤슨의 것을 소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것. 아까 제가 윗바사나 명상을 잠깐 소개해 드렸죠. 동남아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요새 이 윗바사나 명상 많이 하는데요. 파욱이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그쪽의 스님들이 와서 이제 가르치는데, 틱낙한 스님 같은 경우도 일종의 이런 윗바사나 명상의 일종입니다. 하시는 방법들이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게 영어로는 마인드풀리스로 번역이 됐어요. 마인드풀리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할 때는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 근데 이 마음 챙김 명상은 일종의 통찰 명상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의 과정을 이렇게 관찰하는 방법이고, 근데 이거를 카바찐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마음 챙김의 원리를 응용해서 MBS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MBSR. 이제 영어로 하면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이에요. 마음 챙김에 기초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을 필두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약 150개 정도의 주립 관련된 병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가톨릭 성모병원이라든가 고려대 통합의학교실 이런 데서 이 프로그램을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상심리학자들, 특히 이제 임상하시는 분들이 이 MBSR을 또 응용해서 90년대 이후에 이런 치료법들이 나오게 돼요. 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라고 해서, 여러분 인지치료 다 배우셨죠? 인지치료에다가 이 명상이라고 하는 걸 결합한 이런 치료 방법을 써서, 이건 이제 우울증 예방이라든가 재발 예방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쓰고 있고, 또 이 액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학교에 유성진 교수님 계시잖아요. 네, 상담심리학과에 유성진 교수님도 이 액트에 관련해서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 이런 치료법들, 또 이건 이제 DBT라고 그래서 변증법적 행동치료. 그래서 이런 다양한 치료법들이 기본적으로는 이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치료법입니다. 그것하고 이제 서양의 주로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이렇게 결합해서 만든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미국 심리학계 혹은 미국 의학계의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전환시킬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란 뭐냐,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겨나느냐에 대한 일종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어마어마한 연구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 연구들이 정말로 심리학의 시대, 명상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보면은 이 과정을 쭉 보시면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학자들이, 특히 심리학이나 과학하는 이제 사람들이 명상을 바라보는 입장이 이제 이렇게 쭉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뭐예요? 굉장히 회의하고 의심했어요. 이건 뭐야?
이거 굉장히 현실 도피적인 어떤 거 아니야? 이런 데서 그래도 이걸 치료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명상하고 심리치료를 좀 비교해보고 좀 흥미를 갖고 연구해보던 그런 단계에서 지금은 어떤 시기가 됐냐면 명상하고 심리학이 어때요? 하나의 융합되고 통합되는 이제 이런 시대로 이미 들어왔어요. 200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도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소개를 드리고요. 네. 여러분, 좀 궁금하신가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한번 우리 잠깐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우리, 명상은요, 명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의 마음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로. 지금 여기로 가져와서 지금 여기에서 내 몸과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어때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리는데 어떻게 알아차리냐 하면 어떠한 판단이나 분별을 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세 가지가 이 마음챙김 명상의 핵심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지금, 여기. 그리고 두 번째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 알아차린다. 어떻게? 판단이나 분별하지 않고 알아차린다. 근데 아주 간단하죠. 근데 간단한 훈련입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인데, 근데 이걸 왜 우리가 훈련해야 되죠? 나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되게 어디로 가 있어요? 네. 어디로 가 있어요? 밖으로 가 있거나, 아니면 과거로 가 있거나, 아니면 미래로 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제 어떡하지? 아니면 이거 끝나고 빨리, 이거 막 끝나고 나서 뭐 해야 되는데? 라고. 우리 마음은요, 늘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해요. 대개의 경우에.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때요? 괴로울 때예요. 되게. 우리의 마음이 늘 미래로 가 있으면 우리 마음은 불안하죠. 우리의 마음이 늘 과거로 있는 사람이 어때요? 우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상담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마음을 놓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진화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은 원래 그렇게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야생인가요? 전 밀림 같은 데서 살았던 원시 시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소리가 뭔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잘 기억해내고, 만약에 여기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어때요? 어떻게 대피해야 될지 미래를 잘 이렇게 좀 더 불안해하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어때요? 더 높겠죠. 우리들은 그 분들의 후손이에요. 살아남는. 그러니까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상인들이라 하더라도 대개 많게는 70대 30, 65대 35 정도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의 신체적인 이런 감각은 부정적 감각 혹은 부정적 감정을 더 잘 느끼도록 진화해 왔을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잘 느끼도록 진화해 왔을까요? 네, 부정적인 감정을 왜? 그래야 사니까요. 그래야 살아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어떤 우리가 새로운 자극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자극에 대해서 어때요? 그 자극이 주는 느낌 자체, 현재 자체에 머물기보다는 어때요? 얼른 생각을 해서 이거 위험한 건지 안 하는 건지 판단하고 평가해서 미래에 대해서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바쁘게 그렇게 움직여요. 이게 우리를 어떻게 보면 동물과 다르게 이런 문명을 만들게 한 하나의 우리의 정신작용이죠. 우리 인지기능입니다. 그렇죠? 동물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몰라, 그러는지도 몰라요. 근데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병을 만들어요. 마음의 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괴로움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그렇죠. 줄어들겠죠. 바보라는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줄어들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로 우리 마음이 이끌어갑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에 우리 마음을 두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지금 여기에만 두자는 것은 아니에요. 이 명상의 목표는 이 스위치 전환을 잘 하자는 거예요. 스위치 전환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뭔가 행동해야 되는 영역에서는 어때요? 빨리 판단하고 결정하고 비교하고 평가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외부적인 일에 대해서는. 하지만 어때요? 특히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정서처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거기에 머물러서 지금 여기에서 거기에 좀 머물러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되게 우리는 이렇죠. 마음에 뭔가 불안이 나타났다 하면 불안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불안에 쫓겨요.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요, 사람들이. 막 바쁘게 살다가 되게 사람들이 멈춰서는 순간이 어디냐면 병원이에요, 병원. 병원에서 그러니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요, 나 어제까지 말짱했어요.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고 암 진단을 받고 고혈압 진단을 받고 하면서 병원에서 딱 서서.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한테 어떤 그 감정들이 사실 그건 좋은 사인들이죠. 뭔가를 하라는 사인들인데 그런 사인에 머무르기보다는 거기에 쫓겨서 계속 바쁘게 페달만을 돌리다가 어느 순간 힘이 빠져서 피크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되게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멈춘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바쁘게 열심히 사는데 어때요?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럼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불안에 쫓겨서 이것도 해야 될 거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막 하는데 방향을 잃어버려요.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멈춰야 돼요. 멈추는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에서도 광장과 골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골방의 삶, 정말 하느님을, 신을 만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거기서 내 방향을 찾고 어떤 내 마음을 평화롭게 안정시킨 상태에서 내가 광장으로 나가야 제대로 방향대로 일할 수 있죠.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보적인데 어떤 게 더 필요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네,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거, 골방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웨어니스 하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근데 제가 이렇게 명상을 해보거나 시켜보면요, 참 어려워요.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신체적인 감각이 어떤지, 내 정서가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잘 못 알아차려요. 바쁘게 사느라고. 우리 내담자들도 그렇죠. 그리고 더더구나 어려운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보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근데 되게 우리들은요, 왜 그게 안 되냐면 그렇게 훈련 받아왔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항상 우리가 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 머리를 써라. 머리를 안 쓰니까 손발이 고생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뭔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평가해서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훈련이 돼 있어요. 또 그게 사실 필요해요. 우리의 어떤 그 광장에서의 우리의 삶에서는 필요하죠. 근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고통스러운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어떻게 합니까? 피하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현대 문명은요, 이 고통스러운 느낌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모든 걸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새 뭐 중독 너무너무 많죠. 그런 중독 환자들 늘어나는 거. 왜 물질 문명은 풍부해졌고 뭐 다 먹고 살만한데 왜 중독 더 늘어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그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불안해졌다. 그럼 우리는 되게 어때요? 이미 그 불안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부정적이죠. 이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뭔가 비정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 몸 밖에서 추방해야 될 어떤 것으로 우리가 평가해버려요. 실제로 그 불안 속에 머물러 보는 순간이 우리는 한 번도 없죠. 불안을 내가 오히려 기꺼이 경험해보고 따뜻하게 환영해본 경험이 우리에게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아예 나타났다 하면 이건 싫고 나쁘고 쫓아내야 될 어떤 것,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경험을 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불안,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도덕적인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욕구, 어떤 충동, 어떤 생각들, 그게 다 누구 거예요, 사실은? 내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어때요? 소외시키는 거죠. 계속 우리는 사실 그런 삶을 살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걸 쫓아가면서 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면서 어떻게 행복해져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모든 상담이나 심리치료 이론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자기 소외를 극복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러니까 늘 평가하려고 했던 것을 어때요? 수용하는 것이 우리 상담이잖아요. 명상은 그거를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명상에서는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하면요, 실제 명상하는 분들이 또 평가해요. 오늘은 내가 잘 못했구나. 내가 오늘은 집중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된 거야. 또 이렇게 계속 순위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는데 우리는 아주 도사들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잠깐 훈련하고 또 잠깐 휴식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잠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여러분 그 허리를, 엉덩이를 의자 뒤로 바짝 한번 이렇게 당겨서 앉아보세요. 앉고요. 가급적이면 허리를 이렇게 세우는데 허리를 이렇게 늘어뜨리지 마시고 너무 긴장은 하지 말고요. 허리를 그냥 편안하게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좀 편한 자세를 한번 취해보세요. 편안하게.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도 좀 흔들고 몸도 흔들면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한번 취해보세요. 네. 자, 그리고 눈을 감아보십시오. 네. 자, 여러분의 엉덩이가 의자에 닿아 있는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전체의, 몸 전체의 공간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발이 땅바닥에 닿아 있는 그 느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을 할 필요도 없고 무엇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지금 느껴지는 그대로 그 경험 속에 그대로 한번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호흡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일부러 숨을 길게 쉬려고 할 필요도 없고 천천히 쉬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숨이 쉬어지는 대로 숨 쉬는 것이 느껴지는 부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코끝에서 숨이 들어가고 내쉴 때의 느낌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숨이 들어갈 때 신선하고 상쾌한 공기가 들어가는 느낌, 숨을 내쉴 때 조금 더 따뜻해진 공기가 나오는 느낌, 그 느낌을 코끝에서 관찰해 보세요. 네, 이제 여러분의 주의를 여러분의 배로 가져가 보십시오. 마음의 눈을 통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 배가 일어나고 숨을 내쉴 때 배가 꺼지는 그 자연스러운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배가 일어설 때, 일어날 때 일어나, 배가 꺼질 때 사라짐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배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배에 주의가 집중되지 않고 어떤 생각에 빠져 있거나 내가 졸음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문득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주의를 배의 움직임으로 가져와 보십시오.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우리의 마음은 늘 방황합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의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고 어떤 생각에 내 마음이 빼앗겼다면 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부드럽게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가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두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머리를 한번 가만히 만져보세요. 손바닥과 두 손바닥과 머리가 닿아있는 그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손을 통해서 복잡하고 생각이 많은 여러분의 머리에 따뜻한 느낌을 전달해 보세요. 이제 두 손을 여러분의 양볼에 갖다 대보십시오. 두 손과 양볼이 맞닿는 느낌, 그 느낌에 그대로 머물러 보시고 두 손을 여러분의 어깨에 갖다 대보세요. 이렇게 껴안듯이 여러분의 어깨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무척 무겁고 피곤하지요. 그 피곤한 어깨에 두 손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보내보세요. 이제 손을 배로 가져갑니다. 숨이 들고 날 때 자연스럽게 들고 나는 배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내가 어떻게 조정하지 않아도 깨끗한 공기를 들여 마시고 몸에 나쁜 기운을 밖으로 내뿜어주는 여러분의 호흡에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감사함을 보내보세요. 네, 이제 다시 여러분의 주의를 앉아있는 몸 전체의 공간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눈을 뜨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했던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 호흡 명상을 할 때는 그게 이제 집중 명상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고, 네, 호흡과 더불어서 배의 움직임, 그리고 어떤 생각이 있을 때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들어오는 이런 과정은 마음챙김 명상의 과정들, 그리고 약간의 심상적인 그 방법도 이제 조금 가미를 해서 좀 해봤는데요. 지금 다시 눈을 뜨셨을 때 아까의 상태하고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네? 아, 머리가 맑아지셨어요? 네, 네. 그럼 제가 아주 잘한 거네요. 이렇게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머리가 맑아지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제일 핵심이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를 평가하지 않고 그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느끼고 머무는 겁니다.
근데 물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은 어때요? 사실은 머리가 맑아지게 돼 있어요. 되게 우리의 이 생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생각은 늘 미래와 과거로 가는데 지금 이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내버려 두고 나의 신체적인 감각들,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의 감각은 늘 우리를 지금 여기로 데려오는, 그렇죠? 하나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호흡이죠? 게슈탈트 했었던 펄스 같은 분이 감각으로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런 맥락들이 있습니다.